안녕하세요. 2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간략하게 애국가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자,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고 국기를 향하여 서주세요.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시겠습니다. 해방을 맞이하는 직후에 전쟁을 치르는 이런 모습, 저 피부로 많이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현실 생활에 급급하다 보면은 먹고 살기에 바쁘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가라는 이 생각은 제 2차, 3차를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킬 건가? 모두가 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오늘날 출세한 사람들 또 보면은 또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출산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군대 안 가요. 이해차이라는 분이 국무총리까지 지났어요. 그분은 병적 기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누가 말 못했어요, 그 당시. 몸이 아프고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군대 안 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4대 삭신 멀쩡하면서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지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국무총리였더라고요. 지금 그 국무총리도 대단히 참 저는 좋아합니다. 아주 참 신앙심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잘 갖춰진 그러한 분이 국무총리예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흠은 묻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겠어?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말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니까 나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빨리 졸업하라고 귀국하면 군대 갔다 올 것 같으니까 미적미적 연장해서 공부하면서 나이 많은 걸로 면제 싹 받고서는 박사학위 받고 딱 온 사람이 총리 된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세종시 문제 가지고 그냥 대통령 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누구라는 거 아실 겁니다. 예. 그래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것보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니까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죠. 그분이 요즘 뭘 하려고 하는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영접해서 뭐 같이 하자고 뭐 하니까 이래 빼고 저래 빼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분이 또 그 사람이에요. 응?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군대 안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담이 진담이 될 수 있고 진담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피부를 느끼면서 오늘날까지 살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는 거죠. 누가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국립묘에 가면은 그냥 빗돌이 그냥 집세 이렇게 쫙 늘어서 있는데, 그분들 현충일 전후에서 이제 꼭 가서 뭐 참배도 하고 저하고 또 월남전에 제가 지휘관하면서 전사자들이 3명 있었어요. 부상자가 6명.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꼭 그래서 가고, 저희 동기생들도 붙여있고 그래서 가는데, 그 빗돌에 가서 뭘 생각하는가. 참 저는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제가 가장 가까이 또 지냈고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했던 최명신 장군도 거기에 묻혔는데, 장성 묘지 안 가고 말이에요. 사병묘역 앞에 사병과 똑같이 묘비 세워진 거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분이 대통령 이상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그분 누구 못지않게 저는 대위였고 그분은 주어 사령관이었는데 하늘과 땅 차인데 제가 목사고 장로다 보니까 이 양반이 그냥 저만 보면 이렇게 좋아하고 말이야. 대화를 끊임없이 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 성경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마다 내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말이에요. 육군장으로 모셔졌기 때문에 3일 예배 49제 예배 제가 집례하고 제가 설교하고 다 해서 추모를 한 목사가 여기에 서 있는 부족한 김은종 목사님. 박수 받으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는 최백인 장군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 국가의 안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 가운데 많이 있어요. 숨죽은 듯이 가만히 있지만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애국자인 척하면서 설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나 아니면 대통령 안 된다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요. 근데 내가 몇몇 보면은 이제 저건 뭐 군대에서 대대장, 연대장감도 안 되는 사람이 말이에요. 뭐 대통령 한다고. 그냥 과거 젊은 기재를 하면 좀 이리 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명예훼손 뭐 한다고 해서 보여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상황 돌아가는 것 보면요. 요절복통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문 보고 라디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앞으로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갈 건가? 김정은이를 수소탄을 실어본다고 해서 그냥 엄청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온갖 짓 다 하면서 말이에요. 이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공감이 가십니까? 네. 여기에 이 날씨 이렇게 영하 14도예요? 이렇게 추운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신 거 보니까요. 저도 오면서 그냥 실은 못 나올 뻔했는데 저 김영전 목사님이 또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면 그렇고 그래서 다음 날은 나올까 하다 그냥 오늘 나왔어요. 실은 제가 사무실 옮기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어저께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 종이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삐 이제 오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조금 늦게 나와서 여기 늦을 뻔했어요. 근데 급행이 다녀요. 1호선에. 제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역 딱 나오니까 급행이 온다는 거예요. 야, 급행 타고 오다 보니까 말이에요. 늦지 않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이제 추위에 이렇게 오셨는데 늦어가지고 강산하는 사람이 언제 오나 기다리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저는요 항상 저 홀로 있을 때도 저 혼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천군 천사와 항상 같이 해주신다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 항상 자랑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뭐 송구스럽고 하나님께 또 그렇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1년여 생활하면서 성기 다 돌아보고요. 성전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현장에 가서 새벽기도 다닌 사람. 이걸 저는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집트 전 지역 다 예수님 피난길 돌아보고요. 오늘도 사무실 이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뜻이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저는 일동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개개인의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뭐 다 하십니다마는 내 자신을 뭐 목사님 설교 마지막 그 설교 몇 말씀 드렸는데 분이엘 원장님이신가요? 네. 분이엘이 어딘가 다들 아실까요? 저는 저는 뭐 성기 다 들어보면서 뭐 이렇게 책도 읽고 쓰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설교하고 여기 보면은 성기와 관련된 것이 저는 파노라마처럼 쫙 머리에 들어오고요. 그곳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도 머리에 쫙 들어오고요. 저같이 부정자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대한민국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만 맡긴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멘. 맡길 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기도할 사람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사탄 같은 그런 무리들이 기도한다고 만날 모여가지고 뭐 불공들이듯 한다고 그게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신 같은 우리 기독교 되지 말고 병신 같은 신앙생활 버리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 부족한 점이 뭔가 내 자신의 죄악이 뭔가부터 회개해야 돼요. 아까 회개 말씀하셨죠. 믿는 자가 전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 장로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성도가 아니라는 신도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 항상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큰일 한다. 큰일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이 세속적인 모든 무리들이 그냥 큰일 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거 다 헛되고 헛될 것 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허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을 해야죠. 국가를 위해서. 뭐 서로 이렇게 길거 가봐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요. 정말 평생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국하고 우국하고 이런 생활을 하시니까 오늘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소수라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영토를 크게 확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근데 소로몬이 조금 더 땅을 넓혔지만 결과적으로 소로몬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는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는 자만심을 또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중요하다.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고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고 태어나서 부모 형제 덕택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마지막에 쫄딱 망하고 알거지 되는 사람도 있고 재벌의 가정들 폐가 망치는 아내도 명예적으로 추락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모든 것은요 고루고루 갖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신다는 그것이 표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한 생각, 가정을 위한 생각, 자신을 위한 생각이 서로 삼각관계,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듯이 우리 가정, 나, 국가가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소수가 다수를 항상 이끌어간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떨고 전파하고 말이라도 정말 좋은 국가적인 안보의 문제 또 남북과의 문제 지구촌에 변화되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가지를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남북관계가 이게 참 미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바로 이 김정은이가 뭐 31살 됐나요? 저는 31살이면 겨우 이제 군대 생활 시작해가지고 31살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뭐 이제 뭐 자녀들 셋 두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나이 먹었는데, 아니 31살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 남북을 괴롭히고 동족 간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땅, 북한 땅, 김정인이 올바른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 사탄의 수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김일성, 김정은, 바로 김정일 이 3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5천년의 몫의 역사라고 합니다마는 우여곡절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재하게 되어 있는데, 김일성만만 아니었다면은 오늘날 한반도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 러시아, 소련과 중국만 없었다면은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아쉽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바로 이 김정은이가 핵 실험 그것이 수소탄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벌집 수수연도 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금년 1월 6일인가요? 그 작년 12월 10일 날 수소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 말을 김정은이가 내뱉었어요. 벌써 수소탄 얘기가 그렇게 일찍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위상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상당히 내가 여기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리감이 있고 시진핑도 김정은이 그거 인정하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못하고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뭐 4차례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한 번도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요즘 뭐 젊은 애들 뭐 말대로 쪽팔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살려고 살 구멍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그래서 금년에 이제 또 만나려고 했었죠. 그 작년 연말에 이제 뭐라는 뭐 악당인가 뭘 이제 보내가지고 한번 좀 쇼를 하고 좀 홍보 활동을 하려고 보냈었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러니까 리허설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김정은이 저도 그 텔레비 자막 몇 군데 착 비서 봤는데 뭐 그냥 이상한 옷 입고 뭐 그 기적을 행하는 거 이상한 거 이런 걸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영웅으로 칭송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비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바짝 놀란 거예요. 실은 시진핑도 참석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급수를 격화시켜서 이제 참관하려고 이제 했는데 김정은이가 철수시켰잖아요. 그것도 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애인이라고는 그 저 단장이 누굽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애인이라는 걔가 단장인데 막 철수시켰잖아요. 그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분개를 했죠. 그런 데로 해서 공연을 하고 갔으면 좋지. 철수를 시켜? 괘씸죄에 좀 걸렸었어요. 그리고 김정희도 아주 군기에 몰렸고 피차간에 어렵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공연 직전에 얼마 전에 수소탄 보유를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발설을 해놓고 거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8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김정은이 생일날입니다. 그게 이틀 전에 이제 그 시호를 한 거예요. 수소탄 실험.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수소탄 갖고 있다.
야, 나 이 깡패인데 말이야. 어? 칼도 가지고 있고, 온갖 폭발물도 다 가지고 있다. 깡패가 그 칼만 가지고 있으면은 폭발물도 가지고 온갖 거 다 갖고 있다고 깡패가 이렇게 하면은 경찰관이든 누군들 접근해서 감히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시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소탄 실험을 했는데 오늘날 그 수소탄 실험이 아닐 것이다는 이제 이런 이론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 수소탄 실험 때문에 세계 각국 여론 지도자들이 완전히 시선이 집중된 것이 김정은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도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겠지만 하나의 세계적인 하나의 약속인데 핵 보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 얘기를 했어요. 여기저기서 핵무장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핵무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도 여러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일본에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 아베가 세계 모든 분란 지역, 분쟁 지역에 직접 뛰어들어 가지고 참여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바마하고 뭐 확정이 돼서 이제 지상군도 투입하고 다 할 그런 단계에 있는데 핵무장을 한다? 북쪽에? 핵무장 우리 남쪽만 위협하는 거야. 자기들 위협한다고 해서 핵무장할 가능성이 우선순위 프라이어티 1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 산이 그냥 큰 산이 솟아있고 그 계곡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면 비 오고 나면 어디 계곡 물로 쓸려가 우리는 다 존재가치도 없게 되는 하나의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핵무장하면 네. 또 대만이라는 지금 나라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단국은 지구상에 우리 한반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중국도 과거에 모택동하고 뭐 장개석이고 한참 국공 그 분쟁 또 뭐 합작하려고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어떻게 대만을 쫓겨갔는데 우리 한국 분단한 거 동격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합니다만은 전문가들이 볼 때 저도 뭐 논문도 좀 쓰고 이제 할 때 그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분단 국가이지만 중국은 분열 국가로 이렇게 용어상에 정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열 국가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만은 장개성 국부 대만이 아니었다면요 우리 조카통일 됐어요. 그 뭐 왜 그런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바로 남침했을 때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 누구였느냐? 바로 대만의 장개석이었어요. 장개석. 그래서 그 대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모택동의 그 대표가 거기 앉아 있었다면 너 파병 안 되었을 거예요. 공교롭게 러시아 대표는 그날 참석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이거 뭐 시간 없으니까 생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파병이 되고 미국 주도로 우리 한반도가 조카 통일되지 않도록 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적과 통일되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년 9월 15일 날 제가 메가드 동사회에서 책 출판했죠. 메가드 아니었으면 적과 통일이 됐어요. 또. 트루먼 대통령에서도 그 적과 통일이 됐어요. 또 급속하게 파병이 안 됐어도 또 문제가 있어요. 유엔에서 가결됐어도 말이에요. 미직하고 말이에요. 부산까지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뭐 파병을 한다? 그 이미
때는 늦을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것을 그때와 장소와 사건과를 전부 섭리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5, 6월에 모기는 환철이라고 하죠. 김정은이가 아무리 설쳐봤던들 5, 6월에 모기 한철 만나뵙기 할 때가 오겠다. 저는 그렇게 예감을 합니다. 생선 가게 망신은 무엇이 시킵니까? 꼴뚜기 존재다. 그렇게 제가 평가해 조속한 평가할지 모르지만 때가 오고 있다. 김양강이라는 사람이 죽었죠? 북쪽은 이상해요. 거물들이 죽는 것은 교통사고로 죽는 거야. 그 원인을 또 뭐 설명을 하는 전문가들 하고 있어요. 아주 극비의 중대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아주 비밀한 장소에 가서 회담을 한답니다. 그 밤늦게까지 한잔하면서 뭐란 악단도 뭐 거기 춤추게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야까지 술을 마시면서 회담을 해. 그러고서는 각자 오나에서 간다는 거예요. 에? 밤늦게 뭐 술 마시고 그냥 중대사 아무리 중대사라도 술 취하면 용빼는 재주 있습니까? 사람이 술에 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배 부일배 마시어 줘 뭐 하다 보면 여기 술 마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술 오래전부터 안 치워. 담배도 안 치워. 근데 술이라는 건 마시면 헷가닥해 가지고 술이 사람 삼킨다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술 취해가지고 이제 핸들 잡고 본인들은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차량 뭐 폭주하는 그런 도로도 아니고 언제 가서 그냥 뭐 들이받아가지고 죽고 그래요. 김영가이도 그랬다 이렇게 주장한대요. 저는 가만히 개인적으로 이건 공식적인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증거도 없으니까 듣고만 말하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양건이는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온건파라고 생각합니다. 비둘기파요. 매파가 아니라. 그런데 이 핵실험 관계 가지고 아마 굉장히 깊이 논의가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비둘기파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김양건이가 그건 좀 상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지 않겠나? 제가 분석하는 거 그거니까 김은중이 분석이지 누구도 이런 분석을 한 거 아니다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긴장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야. 최종적으로 김정은이가 딴 사람 뭐 강금 파들이 주장해가지고 거기서 뭐 박수는 뭐 안 쳤겠지만 또 박수 쳤을는지도 모르죠. 야 핵실험 해. 내 생일 뭐 자기 본인 얘기는 안 했겠지만 측근에서 생일 이틀 전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결정을 하고 이제 김영가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 생각 계속 날 거 아닙니까? 야 그래도 그 저 핵실험 수소탄 실험하고는 결과가 어떨 건데 그 나이가 그 절로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지혜가 자라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 경험을 통해서 판단력도 좋아지고 색다른 판단도 하고 다 이런 나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분석도 많이 할 수 있는 거.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 안철수도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지난번에도 멋지고 문재인이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냥 손들더니 또 해가지고 뭐 해볼 죽은 입만 벌려가지고 뭐 찍어주고 야 그런 사람이 또 이시야도 또 새누리당도 해서 뭐 또 독도 보는 거 어부질이라는 게 또 그러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김종인이가 말이야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김양건이가 딜이 아찔해가지고 받아서 죽었지 않겠나. 그렇소 합니까? 네. 그렇소. 네, 그렇소 하면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요, 그 후임 후에 김영철이라는 친구가 이제 후임이 됐어요. 요놈은 이제 소도동룡 같이 돼 있어요, 얼굴이. 응? 그래서 천안함 폭침 때도 주역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김영건이 파토를 받은 걸로 봐서도 강경파로 세워야 되겠다. 바로 이제 남쪽을 서울을 한번 지향하고 핵을 위협보고 안 되다 보면은 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해서 국지전도 한번 벌여보고 여기저기 한번 수시도 보고 해서 위상을 실험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도 제 개인 사견입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런 놈을 거기다 앉혀놔. 야, 그 김양가 이런 놈은 나이 먹어가지고 그냥 너무 늙어 빠져가지고 그냥 남쪽에 대해서 유화 정책만 쓰고 말이야. 이거 안 되겠다. 그 황병서 이인자라고 하는데, 황병서죠? 아시안 게임 때도 모자 쓰고 그냥 그거 하고, 또 목침 지뢰 사건 때도 와서 우리 김관진 안보시자고 대등한 협상을 하고 친구가 황병서죠? 지금 아버지가 간첩으로서 뭐 줘가지고 어디 요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세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뭐 쓸데없는 얘기 했다 보니까. 전라도 어디에 그 묘비 세워놓고 다 했대요. 그런 이제 황병서. 그 황병서 화면에서 여러 번 떠들었죠. 김정은이 앞으로 갈라다가 그냥 불경주에 걸릴까봐 뒤로 사사리가 이러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북쪽의 실상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막 그냥 청산해야 된다고 막 주장한 사람은 북쪽에 가서 3일만 갔다 와가지고 좀 북쪽에서 배워야 돼. 어디라고 통치자 우리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으로 모셨는데 여성이라고 비하하고 뭐라고 비하하고 껏뜯으면 뭐 박정희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관계는 이제 금년에 상당히 미묘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어떤 신문지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고서는 같이 공조할 것 같이 하다 중국에서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서 초록원 동색이다. 초록원 동색이란 말이죠. 가제는 개편이다. 그거요, 딴 거, 어려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북쪽에, 완전히, 우리가, 자유통일, 평화통일, 우리 능력 미국에서 해버리면은 중국 위협받는다는 거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더욱 이제 무슨 한반도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분쟁 지역에 투입하도록 다 오바마가, CPO 협조해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적극 반대하다 할 수 없이 그것도 다 인정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이 위협받잖아요. 일본에 위협해요. 중일전쟁 때 어디가 승리했어요? 일본이 승리했잖아요. 러일 정책에 어디가 승리했어요? 일본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일제식민지 되는 하나의 과정이 그렇게 됐다는 거 역사적으로도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다 보니 일본 놈들 아베 하는 꼴락서에 보면은 우리 한국도 언제 너희들 까불지 마. 과거처럼 내 수중에 넣겠어 하는 그런 야심이 있지 않겠는가. 정안론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안론을 암암리에 자기들 간에 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와 같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그냥 애국 그거 한다 합시고 얘기하는 건 정치인들도 배가 12쪽 남았다. 아니 12쪽 남았다. 야당 문재인이 입에서 12쪽 남아도 된다는 식으로 달고 그걸 경강부의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명예를 손상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바로 이제 일본의 우리 독도 관계 문제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거 관여하지. 중국이 지금 많이 발을 빼니까 우리가 또 압력을 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하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죠. 긴장하고 있어요. 시진핑 그거에. 시진핑도 살해야 돼요. 어? 국제간에 그 고립되어 시진핑 모태통처럼 그런 위치에 설 수가 없어요. 과연 이제 에너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이란에 석유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시진핑이 돌아다니고 합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이 격차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없어요. 오늘날이 그 GNP라든가 1인당 국민소득 시간없어 세생의정을 생략합니다만은 미국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나 중국이 머지않아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건가? 적어도 2050, 60년대 가면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 시진핑도 그런 거,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얘기할 정도 되면 시진핑이나 오바마는 그냥,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시기고, 저는 땅 넓은 줄만 이렇게 알고 얘기하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외교 활동을 아주 우리는 잘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때때로는 부정적인 그런 활동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잘하고 있어요. 바로 대만이 지금 여성 총통이 됐죠? 총통이 위양원이에요. 근데 한문으로 하면요, 내가 최명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명신 최씨요. 그 최, 그 다음에 이제 영문이요. 영국이라는 영어고 그럴 문자 최영문, 한문을 쓴 최영문이요. 근데 이제 중국어 바로는 차이잉원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총통 된 것이. 그 여러 가지로 얘기들 하면 105년 만에 이제 여성 총통이 나왔다. 중국 역사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만 소수민족이다 하면 대만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국가관, 세계관, 역사관이 좀 남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러나 시진핑과는 타협적인 것은 있겠지만 그렇게 성공적으로 타협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외교활동도 그렇고 협상 모든 관계는 타협적으로 하되 국가 이익이 되는 면에서는 타협을 해야 되고 이익이 아니면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 형편이 참 묘하더라고요. 최영문 총통이 자기 아버지가 부동산업 또 건설업 호텔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좀 벌었는데 솔로몬 왕이 처첩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근데 이 총통 아버지는 처첩이 5명이 있더라고요. 5명이 있는데 자녀가 11명이 막내 딸이에요. 그래도 그러한 어려운 핸디캡을 극복하고 총통이 됐다. 대단한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만 총통, 이제 금년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 힐러리가 상당히 유력하게 이제 부상이 된다는데 최근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상의 문제, 나가서는 이제 남편과의 스캔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화를 맞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전망도 합니다만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박근혜, 대만 총통, 또 버마 아웅산 수지, 또 여러 지금 지도자들이 여성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제일 뭐 독일의 뭐 총리 메르켈도 총리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메르켈이 그래도 현재 위대한 지도자로 돼 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 반열에 거의 올라갈 수가 있다. 앞으로 남은 자녀 임기를 잘 마쳐야 된다. 마치는 동시에 남북 통일 관계 또 국제 애교 관계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하고 뜻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직 하면은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그 현장에 가서 서명을 했겠습니까? 나 그거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히 염원하면서 IMF 같은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딴전 문구가 있어요. 딴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양반 야당의 국회의장인데 인지 여당의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주장은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으되 국가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걸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물코는 어디로 트여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에? 농촌에서 농사 지으신 여부심 알죠? 저는 뭐 농사꾼 뭐 출신 뭐 접니다마는 물코를 어디로 터느냐 하느냐 하는 거 트는 물코로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아전인수라는 말 있죠? 법적으로요. 여기 그만합시다. 시간 없어. 시간이 거의 다 돼. 그런 이제 상황을 놓고 보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란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는 걸 주목해서 이제 많이 신문을 보실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고 IS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요 두 가지 상황은요 신문 보면서 거저 보시지 말고 관심을 꼭 가져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란이 이제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상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완전히 지금 급변했습니다. 바로 엄청난 이제 석유도 사회 산유국입니다만은 위상이 높아졌고 벌써 이란에서 내 신문을 어저께 신문인가 내가 그 신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란 특수 120조의 특수가 이제 있어서 뭐라고 여기 냈는가 하면은 민항기 114척을 이제 띄운다 이거야. 해서 이란을 강국으로 만들겠다. 저는 5년 전에 이란을 갔다 왔어요. 아무도 그 갈 수 없었죠. 저는 이란의 그 관광청 초청으로 목사 장로 32명이 가는데 제가 거기서 갔다가 왔는데 그 당시에는요 아무나 못 갔어요. 5년 전만 해도. 그러나 5년 전하고 지금은 좀 달라지고 미래는 더 달라져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란에 이제 그 특수를 위해서 지금 길을 모색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이란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이란이 이 사막지대로 그 벌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에 이란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국 그 당시 완전히 그 지배했어요. 조공바치고 말이야. 내가 가보니까. 근데 앞으로도 이란이 그게 발전할 걸로 생각되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결정을 미국과 협상을 했기 때문에 프로토리움 가지고도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거 깨끗이 포기했어요. 바로 핵심적인 말씀은 김정은이도 핵무기를 만들었던 수탄을 만들었던 뭘 만들었던 우리만 위협해서 동족 간에 서로 공멸하려고 하지 말고 이란과 같이 빨리 손들고 하루속히 북쪽에 개방 개혁을 해서 그 폐기물로 다 버리고 우리도 도와주고 미국도 도와주고 중국도 도와주고 일본도 사실상 도와주는 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일 협정회에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됐죠?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경제 발전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아멘. 거기에 저 김정일 JP 국무총리가 앞장서 또 했어요. 그래서 JP는 저는 참 똑똑하고 대통령 감인데 그 양반 그냥 좌절하고 한 게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또 잔재주 부리다가 보니까 대통령도 못했어요. 그게 잔재주 부린 사람은 출세는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일본도 그런 상황이다. 근데 김정은이만 빨리 어떤 뭐 그 사태의 여러 가지 양상은 내가 생략 안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김정은이가 마음 잘 먹고 아까 회계 말씀하셨는데 그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자녀라 빨리 평양이 저 과거에 동방의 에루살렘이라고 했는데 평양의 동방의 에루살렘에 대해서 저는 한민족 보호마 선거의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건 남북 간에도 한민족이죠. 하나 한이 아니에요. 대한이란 한이에요. 한민족.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는데 우리 한민족이 유대인 못지않은 그러한 민족으로서 미래를 주도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은종 박사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지구촌 살림살이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일본, 중국, 또 대만, 미국, 저 멀리 페르시아, 이란까지 거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도가 모든 일의 첫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중에 상남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이 어려운 풍파를 헤치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우리 김은중 목사님 말씀하신 그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나도 한 마리 오늘은 특별히 두 분께서 신청하셔가지고 이종헌 위원님께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정호풍 장로님께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10분 나도 한마디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 사드 문제에 대해서 5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드는 이게 일반 국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김은중 목사님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 전공이 나는 이 화학공학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울리지는 않는데 뭐 이럭저럭 여기저기 가서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과목이 부딪혀서 좀 아는 것을 오늘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드를 이제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의 역사적 관계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그 우리 역사 한 1000년 이전부터 중국의 그 한나라 때부터 현대사 쪽의 그 중공 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이 900번입니다. 900번. 그리고 그 한마디라든가 명나라 때 이런 데는 우리를 복송국으로서의 그 일종의 조공국으로 해서 조공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사드 배치하고 연관이 있지는 않겠는가? 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김은중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과 몇 년 후면은 중국이 지원 국가로 부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G2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G2 국가로 합니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중국을 G2 국가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국이 과연 G2 지원 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원중 목사님도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또 나는 뭐 내가 그걸 전공하는 입장이 아니고, 나도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적어도 100년 내는 절대 미국을 앞서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우선 군사적, 경제적, 뭐 이제 과학기술면 이런 쪽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군사력에서 중국이 미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2차 대전 때 항공모함을 20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해방 후에 10척을 퇴역시키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이 10척입니다. 10척인데 지금 중국은 소련서 들여온 그 한 척하고 지금 2개째 만들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랄드 포드라는 이 항공모함의 그 전단이 만약에 우리 황해에 접근해갖고 중국 근방에 갔을 때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중국의 해군력이라는 것이 40%가 여기에 투입을 해야 요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대밖에 제압을 못하는 거죠. 중국 해군력 갖고는 말이죠. 이제 그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그 군사력, 그리고 이제 그 군사력에서 미국을 제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측면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중국은 지금 그 GDP가 한 8,000불 됩니다. 8,000불 되는데 요쪽 해안 쪽에가 이제 뭐 15,000불이니 뭐 2만 불이 이렇게 되지만요. 실제 이 동북지방이라든가 저쪽 그 신장 우이구르 이쪽은요, 한 2,000불 정도밖에 안 되고, 심지어 저 중국은 하루에 2달러로 생활하는 저 중국 국민이 4억 6천만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달러로는 한 달에 60불입니다. 60불 갖고 사는 사람이 많고, 중국은 굉장히 그 빈부격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은 그래서 그 내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고, 또 중국은 이 56개 그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또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56개 그 소수민족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고, 또 이 국경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남쪽의 그 월남 쪽과 몽고 쪽, 또 티베트 신장 우이구르는 이제 지금 뭐 독립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1년에도 몇백 명씩 죽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총격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동북삼성의 이 조선족이 지금 200만이 사는데요. 조선족의 간도 지방이 이제 이게 우리가 통일되면은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나 간도 학회라는 데 가서 내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간도 학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앞으로 간도를 되찾는다. 이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의 앞으로 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부 문제가 우선 복잡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14개 국가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은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과거에 역사적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이제 그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잠복해 있고, 그런데다가 미국이 지금 그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이 벨트를 형성하는 나라들이 전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지원이 되려고 그러면 혼자 지원은 못 됩니다. 세계에서 자기네를 뒷받침해주고 지지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시 볼 것 같으면은 이 미국은 지금 셰일 오일이라는 것이 200년 쓸 게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금 개발하는 단계인데요. 그리고 셰일 가스가 100년을 쓸 게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국내에서 그 석유가 나긴 나지만 지금 상당 부분은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 바란스 면에서도 굉장히 미국한테 뒤처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고, 과학기술 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중국이 지금 만든 데는 그 상용 여객기 CE-919라는 것이 미국의 에어버스
미국에는 보잉 에어버스라는 거고 이제 지금 근자에 만들었던 그 C919라는 것이 미국의 에어버스에 비해서 20년 격차가 있답니다. 그 기술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저기 쫓아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미국을 젖히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년 내에. 여기까지만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하는 걸 반대합니다. 근데 이 사드는 이 뭡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배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미국이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택기지에다가 자기네 돈으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한 사드 1개 세트를 배치하는데 이게 이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입니다. 2조인데 현재 이제 그 우리나라 저희 고위 그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제안받은 사실이 없다. 또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런 걸 제안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그런 것이 오고 갔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측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드의 그 구성을 볼 것 같으면 말이죠.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그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저기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이게 TMP-Y2라고도 하는 건데요. 그것이 그 최대 탐측거리가 1000km서부터 1800km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지금 적성국이라는 게 이제 그 가상적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지 다른 나라는 적성국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 근데 적성국 미국을 겨냥해서 소위 그 ICBM 다르간 텐도탄을 어디다 배치하고 있냐면 광동성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그러면 이 중국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미국에다 이 대륙간 노탄 소위 ICBM을 발사하려면 여기가 이제 3단인데 일단 2000km 상공으로 쏘아 올려야 됩니다. 이 대기권 밖으로. 그래갖고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 바깥으로 이게 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날아가는데요. 거기서 가갖고서 다시 이제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고서 이제 LA면 LA, 워싱턴이면 워싱턴 여기를 이제 가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레이더 자체가 중국의 광동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도 1800km밖에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쏘는지 안 쏘는지. 그런데 미국 그랬는데도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평택기지에다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이제 북한을 겨냥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이제 격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사드의 그 각도가 얼마만큼 감지였으냐면 북한의 그 평안북도 대청군 동창제라는 데서부터 함경남도 길쭉은 이 풍계리라는 데가 이게 90도 각도가 약간 못 됩니다. 평택에서 이 양지역을 향해서 배치할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이 감지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감지를 못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는 이제 이 천진하고 대련 상하이 지역에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을 이제 여기 겨냥한 그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제 이 북한에다 향하고 있는 이 엑스밴드 레이더를 상하이 천진 이 대련 지역으로 배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치를 옮기려면 이 옮기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8시간. 그러면은 요게 지금 그 한 세트에 이제 그게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걸 이쪽을 중국을 갖다 감지하려고 그러면 이 S밴드 레이더만 다시 하나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제 그래서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리질 못한다는 거. 근데 중국이 지금 이 인공위성이 200개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이 이걸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걸 당장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돌리면은 중국은 우리가 이제 감지해서 중국이 뭐 감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 북한은 어떡합니까? 이게 8시간이 이쪽으로 돌렸는데 8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북한이 레이더를 중국 쪽으로 돌렸다는 걸 모를 턱이 없다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한국에다 핵미사일을 가격시켜 우리 꼼짝없이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국 쪽으로 돌릴래야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하고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는 건 이건 황당한 짓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이완시켜가지고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겠다는 목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공국가 그런 생각을 아직도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에서 나온 얘기라고 봐서 말이죠. 이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아주 구체적인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어지는 나도 한마디 소개로 정호풍 장로님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통합 이렇게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 주제가 믿음의 필요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필요성이라기보다 믿음이라는 그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그러면 그 근본적인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단에 잠깐 썼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별거 아니다 하는 얘기는 통상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잘 참석하느냐, 뭐 각종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뭐 헌금을 얼마나 잘 내느냐, 이런 것 등등을 따져서 우리가 기준을 삼는 예가 많고,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높아지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어떠한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순간적으로 크게 은혜를 받고 느꼈을 때, 눈에서 눈물까지 나오면서 이런 정도로 느꼈을 때, 거기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더 성장되고 발전되는 이런 것을 저는 여러 그 믿음의 역군들한테 보고 느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게 맞습니다. 정말로 그게 맞는 것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저 우대 땅으로 한번 가봅시다. 2000년 전에 우대 땅, 거기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이 사울 청년이 오늘도 이제 예수당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늘에서 들었죠. 음성을. 사울아, 내가 어찌나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에? 주여 니시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그만 하다시피 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다가 정말로 사울이라는 인간은 사울 바울로 변했고 180도의 그 전환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대변형이고, 그것은 기름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고, 또 그런가 하면 저 사마리아의 여인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 우물가에서 정말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 오가는 대화가 그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대화를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이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뭐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산에 있어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얘기 한마디만 들어가도 이 여인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 갈급한 심령 속에서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러라 했을 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나와서 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래서 그 마을 다 구원시키고 이렇게 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서판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써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바라는 것들의 뭡니까? 실상이라고요, 실상이래요,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네, 이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라는 것이 뭐였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는 거 뭐예요? 바라는 것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직 메시아가 오시면은, 예?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루아침에 잘 살게 되는 그런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표대는 어디 꽂혔느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를 주었는데 그는 기모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런 분만 오시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또 예언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들이 영접을 못했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예언이죠. 예언.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떤 무엇이 조짐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 뭐 등등 해서 모든 것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뿐입니까? 뭐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 뭐 저기 고운 모아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또 에레미야 14장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어리벙벙해가지고 마치 노숙자 같다 하는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정말로 실상을 왜 이들이 몰랐느냐? 이들이 왜 실상을 왔을 때 영접지 못했느냐?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선지자들이 그만큼 얘기해 놨어도 그들은 그 자기 인간적인 안목으로 모든 걸 평가했어요. 안목으로. 그냥 뭐 인간적 안목으로만 평가했다 이겁니다. 보니까 뭐 나사렛 거지촌에서 왔고 뭐 목수 가난백인 목수 아들에다가 예? 이거 뭐 저기 학교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육신의 안목으로 예관상을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 너희가 영생을 얻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죠. 네. 그렇죠. 예수님 그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그 많은 권수를 하나에서 요소에다가 다 써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들은 헛방길을 꼈던 그런 것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그 중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믿는 것 좋고 아는 것 좋은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중요한 얘기지만 특히 지식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뭐 성경 규절을 딸딸 외우고 뭐 성경을 10도 100도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요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 뜻대로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참 나온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거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당신은 보내줬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냈고 나중에 증거로서 여기서 보면은 실상은 예수님이지만 이 보지 못하는 것은 어디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것인데 이 증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결국은 하나님이 대언자로서 오셔가지고 증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대언자다 이거예요, 대언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보낸 그런 사람을 믿는 거.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들이라는 건 내가 보낸 것, 못 보낸 사람을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을 단축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진리에 아는데 이 길을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분한테 함께 와서 같이 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로 어떠한 이것을 갖춰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재림 때인데 재림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갖추려면은 옛날에 그 율법하에서 있던 유대 시대에 그 율법교회 아래서 있었던 그때야 주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대단했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만 오늘날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만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오늘날은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죠?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들이 다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때가 되었구나. 에? 장성한 자가 되려면은 정말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믿음 가진 자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여 믿습니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려운 길, 험난한 길, 넓은 길은 정말로 가기가 좋죠. 그러나 우리 좁은 길을 찾아서 그 옛날에 베레아 여인같이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밤에 온다고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밤을 면하고 정말로 그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오늘날 북미 통합 여기 평화를 향한 이 고고한 고귀한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도 우리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인간적 힘으로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해도 그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바 아버지께 구해서 그것이 달성되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이것이 될 수 있는 거지. 뭐 대통령이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이 통합, 국민 통합 이것도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여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재촉해서 죄송합니다. 일정이 시기나 이렇게 나도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아주 바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믿음의 말씀 잘 들었고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그건 것 같습니다. 원숭이를 조상으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믿느냐, 이 둘 사이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민통합행동본부의 위대한 지도자 김형자 본부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본부장 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합니다. 근데 위대한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는 용어 같은데 위대하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김은중 목사님께서 현재 국회의원들은 평신연인 때문에 평신들만 모여서 간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겁니다. 이 원숭이 해에 얼마 영년 줄 아십니까? 20m 정도는 좀 막 휙휙 남을 올라타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얼마나 영리합니까? 국회의원들 그런 영리합니까 지금? 안 하거든. 그게 너무나 높이 온 거예요. 나는 현재 국회의원을 평신이라고 하니까 빙신이요, 빙신. 그 빙신 국회의원이요, 빙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언론교에서 동물국회네, 식물국회네 떠들지 않습니까? 원숭이가요 얼마나 영리한지 아십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격군에 가서 원숭이 새끼를 하나 끌고 배에 탔습니다. 배가 출발하니까 어머니가 애미가 말이야 막 배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바다로 막 쫓아오는 겁니다. 뭐 몇백 미터는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오니까 배를 좀 수도해 가지고 있더니 배로 올라탔습니다. 원숭이 어미가 젖을 먹이면서 죽었어요. 배를 갈라보니까 창사가 토막토막 끊겼어요. 이 정도로 새끼를 중요하게 합니다. 원숭이 영리합니다. 영리해요. 근데 국회가 지금 병신년에 병신국회라면 아주 훌륭하게 평가한 거요. 에? 이 나라가 앞으로 오직 빙신 같으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서명운동을 하지. 그렇잖아요? 이건 나라가 이건이 되겠냐 이 말이죠. 에? 이스라엘 여기 내가 거기다 썼지요. 몇 페이지 내가 한마디 몇 마디 넣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보부에서 시리아에 핵을 준비한다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 미국에 갔습니다. 이거 때려부시지 않으면 큰일 난다. 미국에서 만약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빨리 상의하시오. 대통령이야에 다 국무위원들 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쓰느냐. 며칠 회를 하면서 신중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의교로 해서 어떠한 줄을 다 끊자. 그런 회만 했지 결정이 안 났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이스라엘 수상이 바로 갔습니다. 올 수상이 미국에 갔어요. 가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네들이 부수지 않으면 우리가 즉시로 가서 부숴버리겠다. 야, 이건 이런 배짱이 있어야 나라 이러지 배짱이 안 됩니다. 아멘. 배짱을 해, 배짱. 응? 그래가지고 가서 즉시로 F2호 부대편 그게 가서 그냥 시리아 가서 말이야 그냥 쏟아부숴 거야 미리. 그게 없애버린 거야. 이 정도로 배짱이 있어야 배짱이. 정치는 배짱을 하는 거요. 정치인은요 절차가 멋싱거리 정치가 커야요. 정치가 그래야 저 속에 뭐 들었는가 모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웅변이 좋아야 합니다. 웅변이
청중들에게 그냥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배짱입니다. 배짱. 에? 그것이 없으면 정신이 못 돼야 덜덜덜덜덜 떨면서. 생각해 보시오. 미국에서 북한에 핵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냐? 김영삼 대통령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어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런 미국에서 전화가 왔으면 야 이거 왜 떡이냐? 조심이다. 한번 붙읍시다.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잖아요? 그거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꼴들은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반도의 역사가 바뀌었지. 아멘. 바뀌었다.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에서는 막걸리를 못 먹어요. 늘 육여사가 반대로는 물을 타니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사범학교 동창생들이 놀러 왔어. 놀러 와서 야 여기 우리 집은 막걸리가 맛이 없어. 그러니까 저리 가자. 저게 팔당 때문에 버드나무 할머니 막걸리 거기 가자. 그런 거야. 그래놓고는 박 대통령이 변복을 입고 우리 송그릇 하나 쓰고 밀떡모자 쓰고 택시 타고 간 거야. 소문 안 내고 조용하게. 한 서너 사람 친구로 같이 갔더니 그 할머니가 이 양반 꼭 박정희 닮았네 그런 거야. 응? 박정희 닮았네. 그냥 막걸리 맛이 도망가버린 거야. 근데 여기에 군수랑 도의사들이 가끔 막걸리 먹으러 가는데 박정희 그 조그마한 것이 말이야 얼마나 야물지고 배짱이 좋은지 어떻게 혁명을 일으켰는가 모르겠다고. 야 가자. 막걸리 맛 떨어졌다. 그 이튿날 도의사 군수를 대다가 야 이 썩어 빠진 정신 그 할머니가 몇 번 갔냐 이런가 다들 뭐라기냐 그 혼을 냈다는 이해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배짱이 싸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미국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은 좋다 이게 무슨 떡이냐 한번 붙읍시다 할 거예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배짱이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배짱의 그 원소가 박근혜기로 온 거야. 아무리 무슨 일이 다치라도 나는 국민하고 같이 움직이겠다. 이 정치 수단이 보통 아니야. 보통 아니야. 이게 보통 아니에요. 아주 힘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 보세요. 국가는요 어디서 발전되는 거니?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 데에 나라가 서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보십시오. 삼국통일 김춘주 김유신이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한번 붙자. 이거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비겁한 사람이 분이 없어요. 전부 다 비겁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10년 동안 내가 용기를 가르쳤거든. 내가 만약에 나가서 한번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따라올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려 기도할 적에 피하고 땀하고 섞어서 흐르기 전에 제자를 모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아멘. 베드로는 뭐 영적인 말인지도 모르고 칼로 말고의 귀를 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독교인들아 앞으로 정신 차려라. 이러한 환난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모레 가면은 시청에서 기독교인들 많이 모인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거 좋지요. 제발 교회에서 좀 하란 말이야. 교회에서 교인들이요 종북 세력들 때문에 이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열심히 시한다고. 거기서는 내가 명성교회 가서 무슨 일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가 그 말 했더니 그러다가는 전교제한테 쫓겨납니다. 목사님.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무슨 목표냐 이 말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기밀성으로 삼는 북한은 망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말이요. 우리 회개 기도할 때 무슨 회개 기도를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에? 어느 시청 광장에서 경찰들이 보호하는 가운데에서 하고 있어요. 한가운데에서. 에? 대체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치합니다. 교회에서 일치하여. 아멘.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 일치합니다. 크게 일치하여 6.25 때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가 한 200명쯤 모였어요. 교인은 한 300명 되고 집회가. 6.25가 돌아오니까 내가 인민재판에 들어갔거든. 제가 인민재판에 갔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공산당원이고 우리 사촌들이 전부 다 공산당이요. 사촌들하고 내가 교전했으니까 교전 나는 지설시키고 특공대로 말이요. 형 자수하시오 쏩니다. 형제야 네가 넘어오니라. 그 정도로 싸웠어요. 네? 유조가 돌아오니까 교인들 몇 명 모이냐? 3명 모여. 3명. 권대령이라고 목사로 계시다가 제주도에서 당뇨로 수양 드신 그 부인 윤집사,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우리 누님 다 살았어요. 그분들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아멘. 야, 도망간 사람들 잡아다 다 죽여버렸어. 막 물에 갖다 파묻고. 에? 여의도 순복교회 대형교회 기타에 좌익 세상이 돌아와서 홀을 딱 정치해서 따와줘가지고 들어가면 쏜다. 몇 사람이나 되겠어. 어? 조영기 목사가 이제 늙어서 허덕을 되니까 들어가겠죠. 순교하겠다고. 우리 그걸 알아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단결해서 기독교인들만 단결한다면 이 나라는 살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아멘. 나는 이 말로써 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장님 말씀 참으로 아주 정신이 바짝 드는 말씀입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 당시에는 그 겉옷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뭐 엄청 비쌌다고 하는데 그거를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기 스라를 떠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합본부에 국민통합행동본부에서 가장 예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호승순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은 말도 춘택이 한다고 하는 그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단고 시간입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타라는 폐사제인 일반적인 죄와 차파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짓는 죄들인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열정으로 말씀해 주신 박진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안성 분열요양원에 2층으로 된 그 요양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00여 평상에 많은 요양객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부모처럼 케어하기도 사역하기도 싫는데 우리 본 단체만 와서 설교를 해주시고 가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안 계시지만 그 목사님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박수로 청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문중 박사님의 해박한 지식과 대한민국의 정세와 내세 정보까지도 병신년의 국내 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열띤 강의를 해주신 김은정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연세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붉게 물들이시면서까지 열띤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강사님, 언제나 우리 본단체라면 열기를 마다하고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나이를 초월해서 120살까지도 오셔서 강의해 주십시라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설교 목사님은 전석도 목사님이십니다. 본인 목사님 말씀은 늘 종로 3가 5가에 13개 단체에 설교를 다니신다고 늘 자랑하십니다. 또 그게 또 맞기도 합니다. 늘 명쾌하고 해박하고 재미나게 설교해 주시는 전석도 목사님 기대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무슨 말씀으로 우리 또 마음의 영혼을 살리실지 모르겠지만 기대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강의하실 최동근 목사님은 부산에서 오십니다. 부산의 독특한 억양으로 맛깔스럽게 강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강일구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뵈지 않던 우리 장로님들도 오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같이 계속 우리 본단체로 해서 오셔서 같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늘 빠지지 않고 오시는 또 우리 회원님들 더더욱 감사하고요. 늘 2016년도도 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회원님들 되시고 우리 본단체는 예배가 중심인 단체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본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순 목사님 광고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장시간 그 예배와 강연을 끝내고 저희 장로님 만세 삼창 부탁드리고 만세 삼창으로 모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왔어. 만세 산창하겠습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통합본부 만세! 그 다음에 대통령님을 위하여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놓고 가시는 거 없이 모자, 장갑, 가방, 핸드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건강하신 모습으로10분 이상 올라오는데 5분이나 딱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